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폴란드의 작가죠.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오늘은 또 다른 올가 토카르추크의 작품, 태고의 시간들입니다. 네, 태고의 시간들. 예. 네, 어제 방랑자들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풍경 또는 다른 사람과 자연의 풍경을 대단히 독특한 스타일로 그린 작품이었다면은 오늘은 폴란드 역사와 신화가 결합되어서 그야말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태고의 시간들입니다. 태고의 시간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마술적 리얼리즘 또는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랄까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말은 남미 문학에서 시작됐습니다. 1910년대 이후 남미 문학에서 시작됐는데 대표적인 작가가 콜롬비아의 마르케스라는 사람이죠.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이 이 마술적 리얼리즘을 대표합니다. 100년의 고독이요, 교수님? 네, 100년의 고독 또는 100년 동안의 고독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죠. 예. 100년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100년의 고독을 좋아한답니다. 네, 그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100년 고독이라는 중국 꼬량주도 있어요. 그래요? 네,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환상과 현실이 만나는 그 세계를 그리는 소설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100년 동안의 고독 이후에 또는 100년의 고독 이후에 마술적 리얼리즘이 세계 문학에서 적지 않은 힘을 발휘했죠. 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마술이란 말과 리얼리즘이란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마술적이란 말은 주술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이란 얘기인데 네. 리얼리즘이란 말은 사실주의 또는 현실주의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죠. 현실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눈이나 우리 의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이 현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 네.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든 신화라고 얘기하든 그 방대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닿지 못하는 지점 또는 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응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게 바로 마술이라는 또는 주술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직 리얼리즘이라면은 이성의 눈으로 포착되지 않은 인간과 자연의 시면들을 응시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 기초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이 세계와 인간을 모조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대 이성은.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20세기에 자행된 온갖 폭력들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 야만적인 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건대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이 마술적이라거나 주술적인 방법론에 기대고서야 비로소 인간이나 자연 또는 세계의 심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이 올가 토카르추크는 바르샤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문화인류학과 철학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화인류학은 신화를 많이 연구하는데 게다가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정신분석자죠. 신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을 탐구했던 사람, 인간의 원형적 무의식을 탐구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불교 철학에도 대단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인데도 정말 인간의 심연에 자리 잡은 또는 세계 심연에 자리 잡은 신화나 또는 무의식 그리고 불교 또 문화인류학 또 철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신화나 무의식 또는 이 마술적인 그 방법에 기대해서 폴란드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태고의 시간들입니다. 이 태고의 시간들은 신화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폴란드가 겪어야 했던
약 80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역사는 참 기구한데요. 개화기, 우리가 망국에 접어들 무렵에도 이 폴란드를 파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참고하고 배워야 할 나라, 반면교사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세기 말 정확히 1795년에 폴란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분할이 되는데 이 분할할 때 뭐 애국지사도 있었지만은 폴란드의 귀족들은 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프로이센에 빌붙고 오스트리아에 빌붙고 러시아에 빌붙었죠. 그러다 긴 세월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런 분할 상태에 있다가 1918년에 간신히 독립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또 분할되죠. 네. 그러다가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다가 소련의 냉전 체제를 경험하죠.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민주화 길로 나아갑니다. 네. 그 맨 앞에 있었던 인물이 자유노조를 이끌었던 어제 김 PD가 말씀하셨던 바웬사라는 예. 인물입니다. 그 역사들 소설의 시간은 정확히는 뭐 한 8, 90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8, 90년에 걸친 폴란드의 근현대사를 한 가족사를 중심으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태고라는 동네입니다. 태고. 태고는 뭐 그야말로 우리가 태고짝 할 때 태고입니다. 그러네요. 폴란드어로는 프라비에크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번역에서는 그걸 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우주의 중심에 놓인 곳이자 모든 시간이 출발하는 곳. 그리고 원형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 당연히 아니죠. 폴란드 어디가 있는 가상의 장소이고요. 이 가상의 장소에서 폴란드인들이 겪어야 했던 100년 동안의 삶의 풍경들을 그대로 이 신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어제 소개해드린 방랑자들이 그랬듯이 84편의 조각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총 380페이지쯤 되니까 약 한 챕터가 한 장이 4페이지, 5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네. 짤막짤막한 글들의 모음집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패치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태고라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미하우와 게노베파 부부, 방앗간을 하는 이 부부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소설의 각 챕터의 제목이 무엇 무엇의 시간이에요. 84편의 챕터가 다 무엇 무엇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기도 하고 자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는 신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정말 신화와 역사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좋은 소설들 만나기 참 쉽지 않은데 방랑자들도 그렇고 이 태고의 시간들도 그렇고 지난 2주 동안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신화가 인간과 어떻게 만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 동네가 태고라는 이름이라 그랬죠. 네. 아마 에덴 동산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는 백강과 흑강이 흐르는데 백강은 선을 상징하고요. 흑강은 악을 상징합니다. 이 백강과 흑강이 만나는 지점에 방앗간이 있겠죠. 그 방앗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미하우와 게노베파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미시아와 이지도르라는 딸과 아들이 태어나고요. 또 이 딸과 아들이 결혼해서 각각 손주를 낳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역사의 파도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유대인들의 대학살, 그리고 소련 그 지배 체제와 공산주의 독재하에서 아들 이지도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들, 서방 스파이라는 혐의로 그런 역사가 포개지고요. 그 밑바닥에 신화가 놓여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크와스커라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숲에 살면서 술 취한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일종의 뭐 이 집시 또는 창부의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데메테르, 대지의 신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대지의 신인데 대단히 신화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우면서도 또 대단히 속되기도 합니다. 성과 속을 넘나드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크와스커가 안젤리카라는 그 식물과
교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와스카라는 대지의 여신의 형상을 갖춘 이 여성이 안젤리카라는 열애 살이 풀이 있다고 하네요. 1, 2m 높이로 자라는 그 풀과 교합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식물과 사랑을 나누는 보기 드문 장면인데 조금 읽어볼까요? 네, 네. 열대야가 한창이던 며칠 동안 크워스카는 대기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향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달빛에 물든 은빛 밤하늘에 식물의 강인하고도 질긴 몸통과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이따금 미풍이 안젤리카의 차양을 건드리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만개하여 시든 꽃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크워스카는 한쪽 팔꿈치에 기대어 몸을 일으켰고 식물의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방 전체가 유혹의 향기로 가득 찼다. 그러다 크워스카가 간신히 잠들었을 때 금발의 젊은 남자가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컸고 체구가 건장했다. 팔뚝과 허벅지는 마치 윤기를 머금은 단단한 나무처럼 보였다. 달빛이 그를 환히 비추었다. 창문을 통해 당신을 줄곧 지켜보았어. 그가 말했다. 알아. 네 향기가 내 오감을 깨어나게 했으니까. 젊은이는 방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크워스카를 향해 두 팔을 뻗었다. 그녀는 그의 두 팔 사이로 몸을 파묻고는 그 건장하고 단단한 가슴팍에다 얼굴을 문질렀다. 서로의 입술이 맞닿을 수 있도록 그가 그녀를 가볍게 들어올렸다. 크워스카는 반쯤 감긴 눈꺼풀 너머에 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식물의 줄기처럼 거칠었다. 여름 내내 널 원했어. 그녀가 설탕에 졸인 과일 향기, 빗물이 스며든 대지의 향취를 풍기며 말했다. 나도 널 원했어. 그들은 바닥에 누웠고 마치 잔디처럼 서로를 쓰다듬고 어루만졌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더 아름답습니다. 네. 식물인 안젤리카가 금발의 젊은 남자로 변신했죠. 변신해서 이 대지를 상징하는 크워스카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크와스카라는 한 여성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안젤리카라는 식물과 사랑을 나누는 이 장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혹적이고요. 이런 구절들이 이 책 곳곳에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이랄까 얼개 또는 기초가 신화를 저변으로 해서 역사를 포개 놓는다 그랬잖아요. 당연하게도 여기에 죽음이 포개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전쟁을 거치면서 나치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특히 유대계 폴란드인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죠. 그런 억울한 죽음들을 기리는 것처럼 물까마귀라는 영혼이 등장합니다. 익사자 물까마귀의 시간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죽은 자들과 제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도 평온하지 못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문학이 늘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역사가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대신 들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올가 토카르추카도 자신의 문학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 물까마귀라는 이 영혼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몇백만 명이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종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중에 역사에 제대로 기록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게 어떤 그 영매 역할을 하는 게 이 문학자가 아닌가 소설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소설에서도 역시 죽은 자의 사연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물까마귀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영혼들은 혼란스럽고 얼빠진 상태로 육신에서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마치 투명한 풍선이나 그림자처럼 꿈틀거렸다. 익사자 물까마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강렬한 기쁨을 표출했다. 그는 영혼들을 빙글빙글 돌게 했고 그들과 춤을 추고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보려 애썼다. 영혼은 정말 많았다. 수백, 아니 수천이었다.
영혼들이 일어나서 불안정한 몸짓으로 땅 위로 떠올랐다. 물까마귀는 그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그들을 돌려보기도 했다. 그는 마치 어린 강아지처럼 즐겁게 뛰어놀려는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영혼들은 그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듯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다. 잠시 새벽바람의 얇은 막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던 영혼들은 곧 끈을 놓친 풍선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라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익사자 이 물까마귀 죽은 사람이 수백 수천의 영혼들이 한꺼번에 오는 걸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의 길로 가야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 죽은 영혼들의 얘기를 환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실상들을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환상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꿈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이런 환상이든 꿈이든 또 익사자 영혼의 목소리든 다양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통해서 복원해 주는 게 또 소설가의 몫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해요. 예. 뿐만 아니라 버섯균의 시간이라고 해서 버섯균의 목소리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버섯균들이 보기에 포자라 그러잖아요. 이 버섯균들이 보기에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인간들 온갖 차별을 가하고 구분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버섯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버섯균은 아이들을 선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버섯에게 생장 에너지와 홀씨를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어떤 버섯에게는 향기를, 또 어떤 버섯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재능을, 또 어떤 버섯에게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태를 허락해 준다. 눈물 나게 아름답습니다. 네. 버섯을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거꾸로 묻습니다. 버섯은 아이들을 선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모든 버섯에게 생장 에너지와 홀씨를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떤 버섯에게는 향기를, 또 어떤 버섯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재능을, 또 어떤 버섯에게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태를 허락해 준답니다. 이건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김 PD 빨리 끝내주고 싶은 것 같은데 한 문장만 더 읽겠습니다. 예. 랄카라는 암컷 개가 있어요. 네. 동물들의 시간에서 보면 인간은 어떨지. 이 동물들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형이랍니다. 완전 현재를 살아가는 특히 이 암강아지인 랄카를 통해서 보는 인간의 기억은 어떨까? 네. 궁금하죠? 예.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 속에 시간을 묶어놓는다. 과거 때문에 고통받고 그 고통을 미래로 끌고 가기도 한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절망을 창조한다. 하지만 랄카는 단지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을 견딜 뿐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네.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글을 쓸 때 트위터를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이런 글들 한 문장씩 친구들에게 보내주면은 오랫동안 여운이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폴란드 문학 세계를 보면서 또 폴란드의 이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갔으면 뭐 폴란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화에서부터 예. 폴란드 근현대사까지. 글쎄 말입니다. 예, 거기도 이제 외세에 의해서 그 국권이 자주 흔들리고 또 민중들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고통 겪고 우리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몇 번의 분화를 거치고요.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예. 우리들 친일파 못지않은 그 폴란드 귀족들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역사가 이렇게 저 먼 곳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진행되었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유럽 소설들, 특히 러시아 소설들 읽다 보면은 폴란드 귀족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예. 대단히 그 야비한 인간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쇼팽의 후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폴란드라는 나라를 팔아먹고서도 아주 떵떵거려 살았던 폴란드 귀족들, 친강대국 귀족들이 또 폴란드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역사가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도 뭐 그렇게 낯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